안녕하세요. 송파 글마루 도서관의 영화와 책의 만남 진행을 맡은 마이데일리의 곽명동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더 터닝입니다. 미스터리, 곧이 호러를 표방한 영화인데요. 헨리 제임스의 소설 나사의 회전이 원작입니다. 이 소설은 이후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이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1961년 잭 클레이튼 감독의 공포의 대저택입니다. 흑백 영화인데요. 비교적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했습니다. 가정교사 기든슨 역의 데보라 카의 연기가 무척 인상적인 영화죠. 원작 소설과 공포의 대저택, 그리고 더 터닝을 비교해가며 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해드릴 영화에는 스포일러가 있으니까요. 영화를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설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만든 영화 중에는 니콜 키드만 주연의 디 아더스가 있습니다. 어린이 악령 모티브의 영화는 모두 나사의 회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사의 회전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글라스라는 남자가 한 가정교사에게서 받은 편지를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형적인 액자 소설의 형태입니다. 가정교사의 자전적이면서도 고백적인 이야기가 핵심인데요. 1인칭으로 서술됐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독자들은 모르게 됩니다. 소설의 형식부터 모호하고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교사가 대저택에 입주를 하는데요. 10살이 채 안 된 마일스와 여동생 플로라, 그리고 가정부가 있습니다. 가정교사는 어린 남매의 삼촌의 제안을 받고 들어오는데 삼촌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을 하죠. 가정교사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 앞에는 죽은 남자아인 퀸트와 역시 죽은 가정교사 제슬이 환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이 유령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가정교사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유령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교사의 주장대로 아이들이 유령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교사가 유령을 만들어낸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더 터닝의 감독은 이것을 2010년대 후반에 스크린에 옮기면서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먼저 감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로리아 시지스몬드 감독입니다.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마릴린 맨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저스틴 팀버레이크, 데이빗 보이, 리한나, 두아리파 등의 뮤직비디오를 감독했고요. 영화는 2010년 런 어웨이즈 이후 더 터닝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더 터닝의 첫 번째 키워드는 왜 시대적 배경이 1990년대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1994년입니다. 커트 코베인이 자살한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90년대로 했을까요? 감독에 따르면 90년대는 음악이나 패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반항적인 시대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중인물 마일스와 잘 맞았기 때문에 90년대로 설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일스 역을 맡은 배우는 핀 울프하드입니다. 2002년생이니까요. 영화가 개봉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만 18살입니다. 원작 소설이나 공포의 대저택의 마일스는 10살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나 더 터닝에서 마일스는 반항적인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배경을 90년대로 옮기면서 반항적 이미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한 겁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공포영화에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이 영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낯선 집에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텍사스 전기톱 학살을 비롯해서 주온, 데드캠프, 왼편 마지막 집,
대부분의 공포 영화가 낯선 곳에 당도하면서 무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법칙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가정부와 두 아이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금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주인공은 꼭 합니다. 영화 초반부에 정신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갈 때 신발을 실내화로 갈아 신으라 라고 써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주인공은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일스가 동쪽 별채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궁금증을 참지 못하니까 기어코 가게 됩니다. 공포영화의 법칙으로 영화를 관람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원작을 어떻게 각색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제목이 더 터닝인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는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이 원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영어 원제는 The Turn of Screw입니다. 여기서는 더 턴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원작은 왜 나사의 회전이라고 했을까요? 이 소설을 읽으면 앞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나사를 조여주는 효과를 준다고 한다면 두 아이가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야 물론 두 아이들이 나사를 2번 조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네, 두 아이가 공포감을 조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가정교사 케이트는 유령과 악몽 사이에서 실제로 빙글빙글 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동그란 눈, 동그란 원 등을 클로즈업으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유령의 섬뜩함도 있고 악몽의 오싹함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스와 플로라는 꿈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유령을 보고 놀란 케이트를 보고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악몽 꿨어요? 마일스와 플로라가 유령의 존재를 알고서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남매가 케이트의 불안 심리를 더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가정교사는 목사의 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케이트는 아버지 없이 자란 걸로 설정이 되어 있죠. 두 남매 역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케이트는 아이들에게 좀 더 동질감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케이트의 어머니가 정신질환자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가정부는 케이트에게 유전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더 터닝이 케이트의 착각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선 마일스의 퇴학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가정교사가 퇴학당한 이유를 추궁하니까 마일스는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퇴학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퇴학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마일스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친구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었다고 하는 거죠. 케이트는 이 말을 듣고 나중에 마일스에게 똑같이 목이 잡히는 그런 악몽을 꾸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제슬이 일기장을 남겼다는 겁니다. 원작이나 공포의 대저택에서는 제슬이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케이트는 제슬의 일기장을 통해서 그녀가 살아있을 때 퀸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영화의 세 번째 키워드는 해로운 남성성입니다. 감독이 외신 인터뷰에서 해로운 남성성을 언급을 했죠. 영어로는 Toxic Masculinity라고 하는데요. 톡식이라는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8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해로운 남성성은 미투와 관련해서 가장 집중 조명을 받은 말로 꼽혔습니다. 이 영화에서 마일스의 해로운 남성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마일스가 등장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케이트는 제슬이 퀸트에게 폭행당하는 듯한 그런 환청을 듣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때 문을 여니까 마일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정부 그로스 부인은 퀸트는 나쁜 놈이라고 말해줍니다. 퀸트와 마일스는 친하게 지냈었고요. 심지어 마일스는
죽은 퀸트의 빨간색 니트를 늘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 퀸트가 죽어서 유령이 된 뒤에 마일스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케이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일스는 작은 거미를 큰 거미에게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 케이트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소변을 봅니다. 마일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일스는 자고 있는 케이트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볼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사라집니다. 네 번째, 케이트에게 승마를 가르칠 때 마일스는 채찍질을 합니다. 퀸트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을 하면서요. 케이트가 화를 내면서 굳이 채찍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마일스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영화 공포의 대저택에서는 어린 마일스가 말을 타고 가정교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와 비교하면 더 터닝에서는 분명하게 마일스의 폭력성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일스가 잉어를 밟아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통을 없애줘야 한다는 게 이유인 거죠.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이어붙여서 감독은 케이트가 마일스에게 자신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버리며 폭행하는 그런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케이트가 마일스와 플로라에게 집 밖으로 나가서 잉어를 사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마일스가 케이트에게 슥 다가오더니 선생님 문신이 섹시하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케이트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자고 있을 때 혹은 샤워하고 있을 때 벗은몸을 봤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섬뜩해지는 장면입니다. 이때 케이트의 목 뒤에 있는 문신은 꼬리를 물고 있는 배, 그러니까 우로보로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순환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렇다면 감독은 왜 핀 울프하드를 캐스팅해서 해로운 남성성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영화가 제작된 2010년대 후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원작에서 10살 소년이었던 마일스를 거의 어른에 가까운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폭력적으로 묘사하면서 해로운 남성성으로 케이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헨리 제임스의 소설 나사의 회전이 미투 시대를 거치면서 해로운 남성성에 중점을 둔 더 터닝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라스트 씬과 더 터닝의 라스트 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독이 어떻게 결말을 냈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작 소설이나 더 터닝이나 급작스럽게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사의 회전과 더 터닝의 관계를 다뤄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만의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원작 소설을 읽고 더 터닝을 본다면 여러분 각자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오직 관객의 몫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나사의 회전이 품고 있는 모호한 세계에 함께 동참하길 권해드립니다.